누군가는 매일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복권이나 사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거지 복권 할배 이렇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지 복권 할배를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던져주며 온정을 베풀었다는 듯 뿌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은 이 거지 복권 할배를 불쾌해하며 몇 발자국 전부터 멀찍이 이 거지 복권 할배를 피해 돌아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가에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안 들어오잖아요. 정말 짜증나네. 이런 말은 양반이었습니다. 쌍욕만 안 먹어도 말이죠. 불쌍한 사람이긴 한데 하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듯이요. 이 거지 복권 할배에게 쏟아지는 것은 비아냥과 무시하는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는 이가 구세주 같았습니다. 오늘도 복권 살 수 있겠구나 라면서요. 이 거지 복권 할배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민폐나 끼치는 상자갈치 시장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기 위해 그 한 장의 기적을 기다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12억 당첨. 하지만 그는 뉴스에도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니라 딸이 있다는 자활센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어느 거지 아버지의 그리고 그 거지 아버지를 둔 그 사람의 딸의 조용하지만 가장 뜨거운 재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마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 궁금하시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산 영도 자갈치 시장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다고 해야겠지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645 복권방에 들러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지 복권 할배라고 불렀습니다. 누구 하나 이름을 묻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별명조차 고마웠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그 복권 한 장으로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무모한 희망이었지만 희망 없이 버틸 자신은 없었습니다. 복권이 아니면 나는 어디에도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으면서도 숨을 쉬지 않는 시간들이었고 단지 기다리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만석입니다. 한때는 가게를 2개나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로 장사와 사업이 무너졌고 모든 게 나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재혼을 했고 딸은 엄마를 따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쪽 친척에게서 들려온 말 한마디. 그 아이는 아버지 죽었다고 알고 자랐어요. 그 말이 내게는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정말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복지관, 방송국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았습니다. 자료 없음, 연결 불가, 해당 인물 없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지하철역 출구 근처 박스 하나 깔고 앉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나를 보면 폐 종이박스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오늘도 이거 드릴게요, 할아버지.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리고 종이박스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그리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습니다. 645 복권 1,000원 어치를 자동으로 체크해서 하나 주세요. 이내 복권 한 장이 프린트해서 출력되었습니다. 저는 그 복권 하나로 오늘을 버티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기적이 올 거라 믿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기적이 오면 어디로 갈지 나는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활센터 주소 하나. 그게 내 가방 속에 수년째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645 복권방인 편의점 앞에 늘 걸려있던 전광판 숫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내가 품속에 넣었던 그 복권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12억.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첨자 이름도 수령일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권을 손에 쥔 그날 가장 먼저 자활센터를 찾았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멀지 않은 구청 옆 작은 센터였고 그곳 명단에 최수빈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계단을 제대로 오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하루를 서성였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빈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날 보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방에서 출생증명서, 오래된 편지, 복권이 담긴 봉투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수빈아, 나 아빠야. 그냥 수빈이 너 옆에 있고 싶어서 왔어. 라고 혼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입안에서만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 남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빈은 내 손에 든 종이들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펴보려다 멈췄고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경계심, 혼란, 그리고 아주 잠깐의 떨림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 아이를 20년 동안 그리워하며 살았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말이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나는 아이가 몰라봐도 좋았습니다.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험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재회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를. 나는 그녀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이 손에 쥔 그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찬찬히 읽어보더니 조용히 다시 서류를 1호 봉투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 위에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얹어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나는 센터 밖으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햇빛 한 점 없는 그늘진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묻혔던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며칠 동안 자활센터 근처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차분히 상담 전화를 받고 홀몸 어르신에게 반찬을 포장해 드리던 모습. 그 손길은 성급하지 않았고 시선은 늘 상대를 향해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녀가 왜 이곳 자활센터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유리벽 너머로 한 아이가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일 해요? 수빈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모든 죄를 고스란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는 그 오랜 시간 아빠를 그리워하며 혼자 견뎌낸 거였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자랐다는 것도, 그 애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이,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분노가, 그리고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다는 절실함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수빈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진심을 꺼내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그 아이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건 결코 말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수빈이 퇴근할 무렵을 기다렸습니다. 시장 골목 끝, 자그마한 분식집 앞, 아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 그 어깨가 나치웠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 날 번호표를 가슴에 붙이고 달려가던 그 아이. 나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또한 그녀가 퇴근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뒤따라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뒤돌아보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작은 쪽지와 메모, 그리고 연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습장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한 줄씩 적어 내려간 문장들. 수빈아,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언제가 되어야 다시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 있을까? 내가 그날 널 안아주지 못한 게 지금도 가시처럼 남아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가며 언제든 줄 수 있는 선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수빈은 그걸 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아도 감정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근처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지만 하루는 조용히 문 앞에 작은 도시락을 두고 갔습니다. 뚜껑에는 아무 글도 없었지만 속엔 내가 좋아하던 된장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따뜻한 국물을 삼키며 이 감정이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관계의 증거였습니다. 비록 이름은 잊었고 감정은 뒤엉켜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어딘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을 사진처럼 기억했고 국물의 온도까지도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그 순간이 내겐 그 어떤 복권 당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먼저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된장국 옛날 당신 엄마가 해주던 맛이 났어요. 고마워요. 답장은 없었지만 다음 날 국에 두부가 들어 있었고 그 다음 날엔 김치가 곁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것은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였습니다. 매일 저녁 나는 그 문 앞에서 그녀의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고 그녀는 도시락통 위에 작은 비닐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구도 내게 그런 식으로 신경 써준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나를 알아본 누군가가 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복권 당첨 노숙자 실종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고 제 사진이 퍼지자 이내 이상한 사람이 찾는다고 편의점 알바생이 알려주었습니다. 복지관 근처를 맴도는 수상한 사람들. 누군가는 그 사람 딸이 자활센터에 있다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당장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는 사람보다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빈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존재 때문에 그녀가 다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내어준 마지막 빈 도시락통 안에 작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전 당분간 예전 김포에 있던 할아버지의 버려진 농장으로 갑니다. 그 말은 사실 거짓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김포의 할아버지의 버려진 농장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 딸에게 또다시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서울 외곽 김포의 비닐하우스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가진 것은 복권 원본, 손글씨 메모들, 그리고 그녀에게 받은 아직 먹지 않고 가득 차 있는 도시락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제는 속이 좋지 못해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돌려주지 못한 도시락통 하나뿐이었습니다. 폐 비닐하우스 한켠에서 그녀가 싸준 어제 그 도시락통, 이제 마지막 그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유일한 물건 같았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수빈이가, 내 딸인 수빈이가 이 먼 곳인 김포 할아버지의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낡은 비닐하우스 문 앞에 섰고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선 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괜히 불안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수빈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안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젠 서로를 향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수빈이는 조용히 구형 버튼식 휴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도 저장해 놓았어요. 며칠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수빈은 가끔 메시지를 보내왔고 나는 김포 농장 근처 작은 시장에서 폐박스를 수집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가기 전 제 손에 쥐어주었던 20만 원으로 중고 리어카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게 나에겐 새롭게 얻은 일상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란 언제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김포시장 근처 고물상 맞은편에는 구멍가게가 있었고 늘 평상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던 그 말 없던 아주머니가 누군가와 속삭이는 걸 보았습니다. 전 모른 척하며 조용히 리어카를 가지고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중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있었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혹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오신 노인거지 보신 적 있어요? 캬, 복권 맞은 분이라던데. 그 말에 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뒤편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니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비닐하우스 문 안쪽에서 침묵했습니다. 불을 끄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수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보호소 앞에서 누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그 험상궂은 젊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자갈치 시장 거지 복권 할배 딸이에요?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무너지는 내면을 숨긴 채 애써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마. 넌 며칠 휴가를 내고 조용히 숨어 있어 줄래?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정리할 힘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낡은 운동화, 접어둔 복권 원본, 그리고 그녀가 싸준 도시락 통 하나. 출발 직전 문 밖에 서 있던 수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아버지는 도망칠 이유가 없는 분이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꽂히는 화살촉처럼 딸아이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지금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다시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복권 당첨되었죠? 거지 할배? 그 당첨된 복권 돈 찾았어요? 당첨금 중 절반을 내게 넘겨요. 그러면 당신 딸은 무사할 거야. 처음엔 뻔뻔했고 다음엔 협박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복권은 제가 쌌습니다. 제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돈 준비해. 계속 당신 딸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알았어. 복권 거지 할배? 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수빈까지 언급한 순간 내 모든 인내가 바닥났고 인내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아이라는 것이요. 당첨금이 아니라 내가 다시 얻은 이 단 하나의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김포시장 인근에서 나는 근처 국밥집에 딸 수빈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메일로 보낸 협박 메일이에요. 그리고 협박 전화 녹음 파일과
복지원 CCTV 파일까지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 원본과 복권 구매 시마다 적어 놓았던 10년 이상 된 매일매일의 복권 번호가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수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 이 모든 일이 다 그 때문인 것이지. 당첨금은 12억 정도란다. 이제 이건 전부 내 것이다. 아빠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야. 너에게 주려고 준비했다. 복권 원본도, 그간의 복권을 구매한 기록을 적은 노트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아빠의 잃어버린 시간의 증명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누구의 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빠, 우리 내일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딸이 아닌 서로를 지키는 두 사람으로. 사건은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수빈이가 내 곁에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자들이 센터 근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과장된 기사, 복권 당첨자의 정체가 밝혀졌다며 수빈의 사진까지 조작해 써붙인 블로그 글이 떠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부터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했지만 그럴수록 내가 그녀를 해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정체불명 딸, 당첨금 놀이나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수빈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녀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 때문에 아파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빈이 들고 온 USB와 내가 모아둔 복권 관련 일지 등 준비된 모든 자료를 모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협박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그가 복권 당첨금을 빌미로 수차례 협박과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내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수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랑 연락했을 때 왜 바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또 나를 떠날까봐 솔직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지복권 알베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내려갈 수 없었으며 제2의 협박범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수빈이와 나는 며칠 전 갔었던 그 국밥집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야 미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국물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모굴대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미워하기 위해 기억을 지운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그 식탁 위에서 흘린 눈물은 아무리 닦아도 마르지 않는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시간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현판에는 김포 생명의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포로 올라온 후 내가 혼자 글씨 연습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수빈은 그곳 창가에서 내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맨 뒷장에 적혀 있던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빈아,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날까지 기다릴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혼자 계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너를 다시 잃는 게 복권을 놓치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 한 동작이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용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조금씩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물었습니다. 왜 복지관에도 방송국에도 그렇게 찾아다니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 어디에도 내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오래도록 등을 감싸는 그 빛. 그건 잃었던 시간을 천천히 회복하는 온기였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녀와 나.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빈은 며칠 후 김포의 작은 원룸을 얻어 일단 제 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에 아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만났습니다. 같이 장을 보기도 했고 국밥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서툰 대화 속에서 오고 간 건 특별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일은 어땠어요? 약은 드셨어요? 같은 소박하고도 다정한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이런 대화가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다시 내가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수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복권 당첨금이요. 혹시 그거 전부 저 주시려 했던 거 맞죠? 나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줄 수 있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피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선물이 이제는 둘만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권 수령을 마친 날, 나는 은행 직원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이 금액의 절반을 제 딸 앞으로, 나머지는 사회 환원 기부로 부탁합니다. 단, 제 이름은 어디에도 쓰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고요한 안도감 속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 서류 위에 최만석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처음으로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돈보다 더 귀한 걸 받았어요. 아버지라는 존재요. 그 순간 나는 복권이 아니라 시간을 다시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재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우리는 함께 김포 외곽 작은 단독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2층도 없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 중 가장 평화로운 골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수빈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볼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는 집이라면 어디든 좋다. 그날 밤 우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노트를 챙기고 도시락통과 편지들을 조심스레 싸며 마치 우리만의 추억 박스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삿짐보다 시간의 조각을 옮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순간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받는 딸의 옆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조금 서툴지만 따뜻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타고 수빈은 출근 전 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가끔은 반대로 내가 된장국을 끓이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들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쌓여갈수록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 단어를 떠나보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단어를 다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날이면 편지를 써놓았고 그녀는 그 편지를 냉장고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손글씨도 꽤 예쁘지 않아요? 나는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녀가 따라 쓴 내 글씨체가 옛날보다 훨씬 단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예쁘다. 이젠 내가 내 마음을 대신 적어도 되겠다. 우리는 함께 노트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고통도 과거의 그림자도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했는지, 누가 누구를 기다렸는지조차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 단어가 내게 죄책감과 후회로만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빈과 함께 지내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나는 조금씩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반찬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감자조림이에요. 예전 엄마가 해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근데 지금 내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시간들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된장국은 좀 짰지만 내 마음은 짜지 않았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했어. 고맙다. 그 메모는 냉장고 옆에 차곡차곡 붙었고 수빈은 나보다 더 꼼꼼하게 날짜를 써두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나중에 전시할까요? 늙은 아버지의 시집으로요. 나는 그 농담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복권보다도 병보다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내 존재의 증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늘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내 곁을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가슴이 쿡쿡 조이는 느낌도 잦아졌습니다. 수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다시 가봐요, 아버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됐어. 이젠 병원 말고 내 얼굴 더 오래 보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나 몰래 예약을 잡았고 결국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 나는 그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곱씹듯 말했습니다. 이분은 마음으로 살아온 분 같습니다. 심장보다 정신이 훨씬 오래 버티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버틴다는 건 곧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 왔습니다. 수빈의 국, 그녀의 손글씨, 우리 둘만의 저녁 식탁.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누군가에게 오래 살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딸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나는 이제 짧은 거리를 산책하며 수빈이 건네준 편지를 읽습니다. 그녀는 최근 김포에 있는 새로운 자활센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활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분주했지만 퇴근하고 나면 꼭 내 곁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해줍니다. 나는 작은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빈을 처음 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날들을 기록하던 공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확실히 느낀 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살아있어서 불러준 이름에 답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빈이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수빈은 도시락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자활센터에서 글씨 전시회 여는 날이에요. 아버지 메모들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내게서 물려받은 연습장을 스캔해 전시자료로 만들었고 내가 수첩에 적었던 작은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쓴 글씨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니. 복권이 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다시 불릴 수 있는 존재감이었습니다. 나는 수빈과 함께 전시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람들이 노란 메모지 위 문장을 읽고 미소 지을 때 내 가슴엔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이후 수빈은 한국의 아버지, 글씨전이라는 이름으로 내 손글씨를 엽서와 노트로 만들어 전국 순회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 노인정, 작은 도서관을 돌며 할 수 있다.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며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수빈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한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대요. 나는 그 순간 내 삶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말이, 시간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둘의 재회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젓가락 소리, 된장국 끓는 냄새, 가끔 고양이 우는 소리가 우리 집의 배경음악입니다. 수빈은 여전히 바쁩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씨 전시를 준비하며 전국을 다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그녀가 어떤 일을 하든 이제 나는 그녀의 등 뒤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예전엔 내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젠 그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메모를 씁니다. 오늘 햇살이 너만큼 따뜻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면 더 부드러워진다. 너랑 있는 이 시간이 내겐 당첨된 인생이다. 그 메모들을 수빈은 모아 다시 엽서로 만들고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국 어르신 글씨 공모전을 열면서 한국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빈의 삶은 이제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그 뒤에서 조용히 웃습니다. 그녀가 내 딸이란 사실이 이제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창문 앞에 앉아 나는 수첩을 열고 글씨를 씁니다. 수빈이 퇴근하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람은 커튼을 살짝 흔들고 지나갑니다. 오늘 메모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빈아, 나 지금 참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난 지금 정말 괜찮다. 나는 이 삶이 복권 당첨보다도 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우리 이야기는 충분히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생 밑바닥에서 복권을 통해 인생 재기에 성공한 제 삶이 말이죠. 지금은 제 딸 수빈이와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생활은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살았고 여러분은 천당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만 보고는 못 살아도 아래를 보면 이안이 되어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 같은 밑바닥을 보셨으니 이제 한번 살아볼까요? 가끔은 기적 같은 행운이 덤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